네, 계속해서 전문가 모시고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소정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교육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지명 철회 청원에 이어서 청문회 단골 메뉴죠. 거의 빠지지 않고 있는 자제분들의 병역 기피, 또 교육을 위한 위장 전입 얘기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은혜 후보자 아들이 이제 2016년 3월 10일에 신체 검사를 받았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서 불안정성 대관절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십자인대 파열된 그거거든요. 그걸로 해서 이제 3월 28일 날 병역 면제를 받았습니다. 예. 이 십자인대 파열로 해서 병역 면제를 받는 것이 과거에 이제 고위공직자 자제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혹시 이런 거랑 관련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된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유 후보자는 이 아들이 14살 때 유도 연습을 하다가 한번 그때 십자인대가 파열돼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17살 때 축구를 또 하다가 십자인대가 또 한 번 파열돼서 그때 당시 또 한 번, 두 번 수술을 받았다는 거죠. 이런 적이 있어서 십자인대 파열로 병역 면제를 받은 거지 무슨 고의적인 어떤 병역 기피라거나 불법적인 사안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신체 검사를 받은 게 그러니까 현역 의원 1년 6개월 전이네요. 5급 판정 받은 것이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딸과 관련해서도 위장 전입 부분이 이제 제기가 됐는데요. 당시에 유 후보자는 아현동에 살고 있었는데 딸이 초등학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정동 쪽으로 주소지를 옮긴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앞두고서 위장 전입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본인도 위장 전입 하는 것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덕수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딸이 다니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이제 다 부근의 초등학교로 가니까 친구들과 같은 학교를 가게 하기 위해서 주소를 그쪽으로 옮겼다. 이게 부동산 투기라든지 어떤 명문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일부러 옮긴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주소를 옮긴 곳이 보통 그냥 집이 아니라 성당 건물이라면서요. 좀 특이하더라고요. 정동에 있는 이 성공회 성당으로 주소를 옮겨서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직 보도가 안 나오고 있는데 무슨 인연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야당은 여전히 의혹의 논철이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의혹에 대한 유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차 교수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교육부 장관의 이 지명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관련될 것인가 부분인데 유은혜 장관을 이 지명한 청와대에서는 소통과 정무 강강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또 의혹이 이번에 또다시 불거졌다는 것이죠. 사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난 뒤에 사실 이 장관들의 인선과 관련해서 수많은 의혹들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작년 11월 달에 새로운 또 인사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 7대 원칙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이 지금 병력 비리와 위장 전입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은혜 후보자는 명백한 불법은 아니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럼 아들의 병력 의혹을 둘러싼 이 지금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위장 전입은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본인은 지금 부동산 투기나 명문학교 진학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교육부 장관이 뭡니까? 이 교육부의 수장이라는 분은 무엇보다도 상당히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딴 것도 아니고 자신의 딸의 이 교육 특례를 위해서 위장 전입을 했다고 한다면 과연 이 장관으로서 영을 쓸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상당히 이 교육 현안들이 이 첨예한 갈등과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상황이라서 맞습니다. 이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도덕성이 과연 이번 청문회 국민들의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눈높이를 얼마만큼 부합할 수 있느냐, 이것이 아마 이번 청문회의 하나의 관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고 박사님. 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좀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5개 부처 개각은 어쨌든 그동안 국면 전환용 인사는 없다고 했던 청와대가 워낙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데에 따른 대책 차원에서, 그래서 김우겸 대변인도 국면 전환이라는 단어는 피해갔지만 심기일전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 5명의 개각 중에 아마 하이라이트로
그 문재인 청와대가 생각했던 사람이 이은혜 부총리, 교육부총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은혜 부총리부터 우선 청와대에 그 지명 철회해달라고 하는 청원이 지금 대대적으로 이미 제기됐습니다. 예. 이 청원의 주요한 내용은 교육부총리로서의 역량과 자질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병역 문제나 위장전입과 같은 이제 언론을 통한 인사검증 예. 이것이 그 시작되기 전부터 청와대 그렇습니다. 청원이 시작됐거든요. 법안과 관련되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죠. 교육위원회에서 예. 국회 상임위인 교육위에서 5, 6년을 있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유원회 후보가 설명했는데 예. 바로 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된 발언과 예. 이 입법을 제안했는데 예. 그것이 그 과연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에 맞는 거냐, 더 나아가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교육의 방향과 맞는 거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지금 터져 있는 겁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이른바 도덕성 문제와 관련된 문제 제기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차 교수도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 장관은 적어도 여러 가지 이 문재인 정부, 문재인 청와대가 제시한 인사 원칙 중에서 특히 논문 표절 문제라든지 맞습니다. 또는 자식 학교 보내기 위한 위장 전입 예. 이것은 적어도 교육부 장관한테는 해당이 안 돼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적 상식으로 예.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대목에서 이미 그 아무리 무슨 이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자녀 학교를 보내기 위한 위장 전입을 시인한 상태고 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보통의 상식과는 좀 다른 형태로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사법적인 이를테면은 법 위반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뭐 조사권이 없으니까 국회 청문위원회의 어떤 조사 활동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수준이 이은혜 의원을 고소하기에는 예.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일단 가고 있기 때문에 이은혜 의원을 추천한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 어쨌든 방어를 해야 될 텐데 예. 상당히 당혹해하고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군요. 한국당은요.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곽상도 의원의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고교 학점제,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 문제, 초등학생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 유예한 문제, 이런 갖가지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평상시라면은 교육위원으로서 5, 6번, 5, 6년째 한 분이 경험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상태는 지금 굉장한 혼란을 지금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태에 걸맞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위장 전입에 이제 실질적으로 교육부 장관 역할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되는지에 대한 검증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위장 전입 같은 경우 2007년도 대선 당시에 유은혜 그때는 부대변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명박 후보의 위장 전입에 대해서 교육 문제로 위장 전입을 했다고 하니 더욱 납득할 수 없고 기가 막힐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사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될 수도 있고 그 당시에야 교육부 장관 할 거라고 크게 상상을 못했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고 부대변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얘기였지만 본인한테 또 이렇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에서는. 자,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현역 의원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된 이후에 단 한 번도 낙마가 없었거든요. 낙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힘들 것이다 보십니까? 먼저 고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낙마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면에서는 유은혜 후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명암이 갈릴 것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의 설명으로는 그냥 넘어가기는 어렵다. 좀 더 정말 구체적인 그리고 정말 정황상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추가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요. 예.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면 상황은 좀 심각하게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현역 의원 불패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유은혜 후보가 그러니까 지금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을 어떻게 해명하느냐는 부분도 있지만 그와 맞물려서 더 중요한 부분은 앞서 말씀하셨지만
교육의 전문성을 자신이 어떤 식으로도 보여줄 수 있느냐는 부분인 것이죠. 그게 사실은 가장 제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거죠. 것이죠. 예, 핵심인데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해찬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리더십과 관련된 기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본인이 교육부 장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지금 맡아 보니까 무지하게 어려운 분야더라. 맞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딴 사람도 아니고 예. 이해찬 대표가 교육 장관이 그렇게 힘든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예. 사실 지금 현재 교육부 장관이 누굽니까? 평생 교수를 했고 경기도 교육감을 했던 김상곤 장관입니다. 맞습니다. 그 김상곤 장관도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해서 결국 약간은 경질성 지금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족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체가 있으니까 사실 다 만족시킨다는 그렇죠. 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뭐 위원회 후보자는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예. 방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예. 문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위원회 의원이 갖고 있는 교육의 철학, 소신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 소신과 철학이 무엇인지 청문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상당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예. 무엇보다도 그 교육 철학과 소신을 어떻게 관철시켜 나갈 것인가. 맞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이해관계에 첨예한 갈등들이 놓여 있는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 실천 방안을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 예. 이것이 저는 이번 청문 과정에서 중요한 하나의 통과해야 될 이 관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과연 한국당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전선을 형성을 해가지고 뭐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낙마 이런 마음이 속으로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방안 추진하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파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4월 우리 압축 성장은 중앙 집권적 성장이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과 수도권은 과밀화의 고통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지방은 소멸론의 위기 속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의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습니다. 자, 어제 연설에서 122개 수도권 공공기관 당정 간에 지방으로 옮기는 거 이야기를 하겠다, 협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122개 이 기관들 입장에서는 정말 발에 불이 떨어졌는데 자, 이해찬 대표가 이 얘기를 갑자기 꺼낸 겁니까? 아니면 꾸준히 뭐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뭐 그동안에도 몇 차례 좀 얘기를 했었죠. 예.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이전 대상 기관 중 122개 기관은 이전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다. 예.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문제는 2004년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시작이 돼서 2007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 이전을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해 말까지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해찬 대표가 나머지 122개 기관들에 대해서 앞으로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함으로써 혁신도시 시즌2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문제는 민주당이 그동안에 꾸준히 주장을 해왔던 부분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로 밀어볼 때 아마 이 122개 기관에 대한 지방 이전 관련된 좀 더 강도 높은 추진이 뒤따르지 않을까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뭐 혁신도시, 지방 거점도시 뭐 이런 얘기로 많은 공공기관이 사실 지금 내려가 있고 그게 현실이고 이거에 대한 공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현실화 122개 또 단체를 지방으로 내리겠다. 현실화 되려면 시간도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금 단체 입장에서는 우리는 아니겠지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뭐 지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이 방안을 실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앞서 뭐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대선 공약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을 통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최대 국정 과제 중에 하나가 이 지금 맞물려 있는 이 사안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사실 뭐 지금 수도권 특히 이 서울의 집값 문제가 요즘 뜨거운 현안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은 수도권 집중, 소위 말하는 서울공화국 때문에 발생된 문제다. 그 문제는 서울의 이 집중으로 인해서 지방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너무 제가 비약일 수도 있는데 만약 지방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았으면 지금보다 서울 집값은 훨씬 더 높이 뛰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봐도 될까요? 그건 너무 억진가요, 제가? 그까지는 제가 지금 논평하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그렇네요.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의 집값 상승이라는 부분 이것이 수도권 과밀하고 집중되어 있는 부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는 분산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고 이 당위적인 이 생각이라는 것인데 결국은 지금 물론 지금 대형 공공기관들이 이전에서 상당한 비효율 승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부속 기관들을 다 같이 보냄으로써 일종의 그 지역 단위에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단지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122개의 공공기관을 이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문제는 그 앞서 있었던 지방 공공기관 이전에서 보면 정치적 논리가 상당히 종종 행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각 지역 단위로 시너지 효과를 넓힐 수 있는 쪽으로 효율적으로 몰아주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 일종의 나눠먹기 정치 논리는 배제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하면은 뭐 사회적 갈등 뭐 불보듯 뻔한데 이 시점에 이 이야기를 당 대표가 첫 연설에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다가오는 총선, 뭐 또 대선 20년 이 연속 집권을 지금 공언하고 있는 당 대표니까 그런 그 선거 전략에 대한 이 생각들이 전제되어 있는 거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정책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조금 전에 차 교수 얘기 중에 그 수도권 이전을 통해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고 이게 이제 혁신도시의 그 문제의식인데 실제로 그 혁신도시의 인구가 어쨌든 유입된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나 맞습니다. 그 인구는 대부분 이 나홀로 인구입니다. 그래서 주말 부부들을 양산했다는 또 다른 부작용이 있고요. 그래서 지역 활성화 때문에 행정의 비효율 이게 대개 공기관들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상당한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 사무소가 그러면서 이게 지역 혁신 도시를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서 수도권 과밀도 해소하면서 균형 성장을 해서 윈윈하자고 하는 것이 아마 정책의 선의로 보자면 정책의 목표일 텐데 윈윈이라기보다는 하향 평준화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그동안 혁신 도시에 대한 평가 부정적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조금 전에 나온 대로 이 선거를 염두에 둔 이런 정책 포퓰리즘으로 이것을 제안했다면 그것도 이미 그 임기 1년 4개월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 대표가 됐다고 해서 이것을 이 당의 주요한 어젠더로 갑자기 상정하고 이걸 밀어붙인다면 저는 현실 가능성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혼란이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사실 어제 이해찬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처음으로 한 건데 저는 이 모든 언론이 이 122개 기간 지방 이전을 주요한 이슈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저는 그 못지않게 중요한 이슈가 이 이해찬 대표가 바세나루 협약을 이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얘기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1982년에 그 성사된 바세나루 협약의 핵심은 노조의 임금 억제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용자 측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잡 쉐어링의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2년에 걸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높은 임금폭, 최저임금 상승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길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집권당 대표가 바세나루 협약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면 그렇다면 임금 상승 억제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선 풀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들이 그 지방 이전 못지않게 중요한 이슈인데 오늘 다뤄지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문제 제기만 해드립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정말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국회에서 또 정부에서 이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 또 근로자분들을 위해서 생산적인 일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